건물을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렇고 얼마나 손해볼까요? 요새 워낙 불경기에 고객님처럼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원하시던 가격에는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최대한 빨리 팔게만 해주세요. 서울에 사는 60세 김두영 씨는 오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샀던 상가 건물을 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한숨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 씨 같은 사람이 요새 많았는지 사무실 직원도 김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언제쯤 팔릴까요? 요새 주택도 거래가 잘 안 되는 마당에 건물도 쉽게 팔리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김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던 김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것은 빌딩들의 임대 현수막이었습니다. 다들 김 씨와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인 건물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잠깐 멈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 씨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도심이나 재래시장들엔 가게를 여럿이 내놔도 안 나가서 가게를 못 접는 곳이 수두룩해요. 업주들 나이도 60대, 70대가 대다수이고 은행이랑 대형마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탁소, 사진관, 식당 등도 사라지는 중이라네요.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은 편이지. 저기 중국 상하이 아파트는 10억짜리 매물이 2억에도 안 팔린다잖아요. 김 씨는 그런 말을 듣고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다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눈만 뜨면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다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때였습니다. 김 씨도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관심이 갔습니다. 김 씨는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을 운 좋게 얻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김 씨의 노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김 씨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 후 곧장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김 씨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자 많은 선자리가 들어왔고 김 씨는 그렇게 결혼까지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들은 그런 김 씨의 삶을 부러워하긴 했지만 김 씨는 직장 생활이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업무의 반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끊임없는 경쟁 등으로 김 씨는 40이 넘어가면서부터 탈모가 왔습니다. 거기다 야근이 잦아 운동할 시간도 부족해 김 씨는 한순간에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보기 싫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점점 자존감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외벌이를 하느라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중반의 나이까지 열심히 일을 다녔습니다. 어느덧 회사를 다닌 지 25년이 넘은 김 씨는 이제는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김 씨는 연봉을 많이 받았고 아내가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서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아내와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건물 하나 사서 노후는 좀 편하게 지내볼까? 당신 회사 그만두게요?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좀 쉬고 싶어. 김 씨의 아내도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낸 김 씨에게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건물주 소리 듣고 살면 좋잖아. 김 씨의 아내도 건물주라는 말이 괜히 설레게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천천히 얘기 나눠봐요. 천천히 말해볼 것도 없어. 저기 강남 있지? 거기는 없어서 못 파는 곳이야. 다른 곳은 몰라도 강남은 망할 일 없잖아. 그거 사게 되면 대출 받아서 사시게요? 그래야지. 김 씨는 직업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대출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자가 늘어나면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왜 높아져?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김 씨는 그렇게 정말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를 받으면 그것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상가 건물을 매입해보니 대출금으로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자뿐 아니라 기본관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 상당히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보다 생활비를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막바지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은 퍼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얼마 안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도 많이 받아서 그 돈은 나중에 자식들 결혼할 때나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가 아들과 딸이 1년 텀을 두고 결혼을 하면서 김 씨는 자식들을 도와주느라 퇴직금을 많이 썼습니다. 아내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면 생활비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을 도와주며 이미 많은 돈을 써버려서 막내 아들을 또 어찌 도와줘야 하나 고민해야 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결혼 비용뿐 아니라 큰아들에게는 집도 지원해줬고 둘째 딸에게는 또 그에 맞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줬습니다. 막내 아들도 부모님이 형과 누나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에게만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막내 아들이 결혼 생각은 없어 보여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몇 개월간 임대료 수익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주변 친구들도 이런 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꿈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이자가 불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자가 불어난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김 씨는 대출 이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여기서 대출이자가 더 오르겠냐고 생각했지만 몇 개월에 걸쳐 그런 김 씨의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김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김 씨는 임대료를 받고도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돈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김 씨는 그간 모았던 돈들로 이 금액을 메꿔야 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아내가 걱정할까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김 씨는 이미 반년 동안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내쳤습니다. 김 씨는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성공해 매번 술값을 냈는데 이제는 안주를 시키는 것도 술을 한 병 더 시키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요새 건물주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대출 제한되면서 파산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던데 너네 건물은 요새 어때? 김 씨의 친구 최 씨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씁쓸했던 김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상가 건물 요새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러던데. 경기 침체로 다들 지갑 잘 안 열고 이제는 또 온라인 쇼핑이 너무 발전했잖아. 이번에 쿠팡 써봤는데 진짜 편리하긴 하더라. 물건도 금방 오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하는 속도가 무서워. 우리 아버지도 이제 80인데 온라인 쇼핑하는 거 한번 알려드리니까 뭐 사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혼자서 잘 구매하시더라고. 상가가 공급이 넘쳐나는 것도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상가 망하게 하는 1등 공신이라니까. 배달, 물류, 택배가 워낙 좋은데 굳이 뭐하러 밖에 나가서 사. 상가나 상인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어. 김 씨는 그런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 열풍 불었을 때 투자한 사람들 지금쯤 꽤나 골머리 앓을 거다. 김 씨의 친구는 김 씨를 약 올리려는 건지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대출 많이 받아서 샀냐? 대출 많은 건물주는 이제 간물주가 아니야. 요즘 집 가진 거지들도 수두룩한데.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꼬치 하나 시켜도 되냐? 김 씨의 친구는 익숙한 듯 김 씨가 계산할 것이라 생각하고 김 씨에게 허락을 받고 안주를 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밥 안 먹고 왔어? 그냥 있는 안주 먹어.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김 씨의 또 다른 친구 장 씨가 도착했습니다. 장 씨는 도착하자마자 당당하게 꼬치 모듬 세트를 하나 시켰습니다. 김 씨의 친구 장 씨는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친구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살게. 장 씨는 무슨 얘기 중이었냐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네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 씨는 이제 이런 질문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우리 옆 건물 할머니 1층 6개 상가 중에서 4개나 비어 있더라고. 나머지 2개는 부동산인데 불만 켜놓고 사람은 없고 몇 년 전만 해도 월세에 올린다고 난리더니 요새는 들어오기만 하면 인테리어 지원이며 월세 몇 달 지원해준다고 써놨는데도 안 들어와. 또 그 옆 건물은 상가 4개인데 3개가 비어서 그 상가 주인 아줌마 일 다니는 것 같던데. 중요한 건 월세를 내리는 건 둘째고 이제 상가 건물 보러 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그 아줌마도 대출 많이 받으셨나 보네. 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것 같아. 이전에 이자 올라가기 전에 팔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지. 갑자기 이자가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김 씨는 안주도 먹지 않고 벌써 술을 혼자서 2병을 마셨습니다. 너 오늘 왜 이리 달려? 천천히 좀 마셔. 김 씨는 안 그래도 이번에 세입자 한 명이 건물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온통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입지 좋은 건물을 구해 공실률은 없었지만 이제 공실이 하나 생기게 되면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어 마이너스가 더욱 불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아무리 강남이어도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요새 50대 이상 중장년 중에 10억 원 넘게 고액 채무 파산하는 사례가 많다던데 두영이 너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재수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간다. 김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어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마저 비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김 씨는 뒤에서 말리는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값은 내고 가야지. 됐어. 오늘은 내가 산다니까. 김 씨는 못하러 저런 친구들이랑 몇십 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직감적으로 김 씨의 건물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씻지도 않고 자려고 안방으로 향했지만 김 씨의 아내가 그런 김 씨와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피곤하다며 내일 얘기하자고 했지만 김 씨의 아내는 꼭 지금 얘기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건물 지금 마이너스예요? 김 씨는 그런 아내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문제 아니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만약 해결 안 되면 어쩔 건데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줘.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말을 좀 해봐요. 김 씨는 정수기로가 찬물을 한 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김 씨는 술이 좀 깼는지 아내에게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런 김 씨를 달래주기는커녕 제정신이냐며 김 씨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그 건물을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 지금 팔면 손해가 막심해. 지금까지 내친 세금에 중개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몇 억은 그냥 날리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 건물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매달 그 돈을 어떻게 메꿔요? 마이너스가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고. 당신은 왜 그리 부정적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요. 저는 걱정되니까 그러죠. 그리고 창현이 곧 결혼한대요. 결혼? 갑자기? 저도 여자친구 만날 생각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몰래 만나고 있었나 봐요. 벌써 5년 됐대요. 근데 왜? 무슨 문제 있어? 여자 쪽에서 저희가 집을 해주기를 바라나 봐요. 창현이가 당신이 건물주라고 여자친구한테 말한 것 같아요. 김 씨는 건물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막내의 결혼 준비까지 도와주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버지, 저 형이랑 비슷한 집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 편히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 잘 찾아오지 않던 막내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김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전세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형한테는 그렇게 좋은 집 해주시고 누나한테도 그 정도 재산 증여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주는 돈은 아까우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우리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럼 여자친구랑 그쪽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자신있게 집은 해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도 집 해주신다고 걱정 말라고 저한테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김 씨의 아내는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만약 막내 아들에게 집까지 해주면 김 씨와 아내는 이제 정말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첫째와 둘째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일 그만두는 건 신중하라고 했잖아요. 김 씨의 아내는 김 씨에게 모든 탓을 돌리려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듯 했고 김 씨의 아내는 이 상황을 전부 김 씨의 잘못으로 돌리며 이제는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밥 안 줘?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삼시세끼 다 차려줘요? 이제 점심까지는 알아서 좀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김 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콩나물국밥 집이었습니다. 가격에 비해 꽤나 먹을만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배를 채우고 뭐를 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가보지 않았던 상가 건물들을 쭉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아침 일찍 나와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상권들을 하나씩 둘러볼 작정으로 물 하나를 들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건물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먼저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직원에게 요새 상가 건물들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늦어도 3개월이면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니까요. 문제는 임차인이 들어올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들마저 장기간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공실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수요가 없으니 저희도 장사가 안 돼요. 우리가 믿었던 상권들 있죠. 거기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바뀌고 바뀐다고 생각해야지. 여기 주변 건물주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 저기 옆에 건물 지하에 가보세요. 방금 그 건물 주인이 저희 사무실 왔다가 그쪽으로 가던데. 만나서 얘기 나눠볼 수는 있을 거예요. 김 씨는 그런 직원의 말에 바로 옆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서성이는 김 씨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지하에 있던 술집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최근 돼서 월세를 근근히 내고 있는데 지난 폭우로 건물 수리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 건물 사서 소위 말하는 장밋빛 앞날 맘 편한 노후를 기대했는데 이래서 번 월급까지 오히려 건물 대출이자에 쓰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버티어야 하나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김 씨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건물주를 위로해주며 음료수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 씨도 이분과 마찬가지로 대출이자뿐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장난 아니었고 세금 관리나 법률적인 문제 또한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자신이 임차인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며 이것 또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저기 앞에 2층 사무실로 가보면 또 다른 건물주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김 씨에게 말해줬습니다. 김 씨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연신 건네며 다음 건물주를 만나러 앞 건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주는 2층 계단에서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김 씨가 이번에 만난 건물주는 작년 말 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59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남 눈치 안 보고 가족들과 편하게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년 전에 지인 소개로 80평짜리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이분이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임차인은 병원이었고 월세가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자예요. 저금리 땐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이자가 비싸지고 퇴직해서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 내는 230만 원 가량의 이자가 꽤 많이 부담돼요. 월세 받아서 세금이다 뭐다 해서 이것저것 제외하면 남는 게 없죠. 대출 상환 부담이 커졌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릴지 아니면 다른 상가를 하나 더 사서 월세 받는 수입을 늘려야 할지 고민 중이네요.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상가 주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자기 건물에 들어온 병원이 장사가 나름 잘 되니 공실이 생길 우려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니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이분도 지금 건물을 팔아버리면 몇 억을 손해보는 것이라 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 건물을 빠져나와 다시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몇백 미터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공실 천지였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 상가 건물을 여기저기 보면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사무실로 쓸 곳을 찾고 계세요? 김 씨가 말을 건 그 사람은 약간 경계하더니 이내 맞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임대료를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임대료가 높으면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해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저희 집 근처는 한번 공실 생기면 그냥 쭉 공실로 남는 곳도 많아요. 사실 뭔가 망해서 나간 자리에 사람들 심리상 뭐가 잘 들어올 리도 없고 이제 여기도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네요.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너무 비싸니까 정말 자영업자들 시작하면 죄다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주변만 돌아봐도 장사하고 접고 다시 하고 접고 빚만 잔뜩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김 씨는 자신의 상가에 사무실 하나가 비었다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는데 그분은 김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 쪽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건물로 들어오라고 자꾸만 설득하려 하자 그분은 다시금 김 씨를 경계하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김 씨는 괜한 말을 꺼냈다 생각하며 씁쓸해했습니다. 김 씨는 점심쯤이 되자 배가 고파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마찬가지로 조금 저렴해 보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다 옆에 있던 사람의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이 사람은 몇 년 전 유행했던 꼬마 빌딩의 건물주인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 남성에게 인사를 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낡은 2층짜리 건물을 몇 년 전에 60억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한 듯 싶었습니다.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40억 원을 연에 3%로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예상대로 잘 되셨어요. 김 씨의 질문에 그 사람은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예상보다 4억 원이 더 들었고 불행하게도 완공할 때쯤 금리가 5% 치솟아 버렸죠. 월에 이자만 1,000만 원 중후반쯤 되는데 여기에 보험료에 세금 등 다 더하면 거의 월에 2천만 원이나 가요. 그렇게 리모델링 했음에도 아주 어렵게 임차인을 구하기는 했는데 임대료가 1,500이에요. 임대료를 받아도 달에 500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김 씨는 자신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며 혹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1년 만에 3, 4억 정도 적자를 봐서 처음 샀을 때보다 5억이나 낮은 금액으로 금매를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그냥 망한 거죠. 그 손해를 감수하고 팔지 아니면 상황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할지 몇 달째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면서도 결국 해결책이 마땅치 않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은 실제로 팔아서 10억 원 이상 손실을 봤어요. 이분은 지인의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해 줬습니다. 김 씨는 식사가 나온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분의 지인은 다른 지역의 4층짜리 꼬마 빌딩을 80억 원에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반인 40억 원을 대출받아서 연에 2.5%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 2천만 원으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여유가 있어 자신이 바라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대출이자가 5%대로 올라버렸고 월에 나가는 돈이 무려 1,800만 원으로 급등했다고 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경기가 이어지자 사무실 하나가 공실이 되면서 임대 수입이 1,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분의 지인은 매달 300만 원 적자에 이것저것 세금, 보험료가 더해지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결국 급히 건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팔 때 당시 시세가 무려 10억 원이 떨어지면서 10억 원 그대로 손실을 받고 그간 냈던 모든 비용을 합치면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노후 준비가 잘못된 투자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지. 그 나이 먹고 어떻게 또 10억 원을 벌어. 이제는 그냥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남성은 동생 같아 보였던 김 씨에게 점점 말을 놓으며 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대화를 나누던 남성은 이만 가보겠다며 인사를 하고 나갔고 김 씨는 그제서야 조금씩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별로 입맛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밥을 반도 먹지 못한 채 다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더해 건물값이 올라 자산이 더 오르는 상황을 기대했던 김 씨는 상황을 너무 낙관했던 것을 매우 후회했습니다. 그때 김 씨에게서 친구들이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옛날 같았으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겠지만 또 거기 가서 기분이 상할 일이 있을까 싶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딱히 집에 가봤자 삼식이 취급만 당할 것이 뻔해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번엔 형택이가 샀으니까 이번엔 두영이가 사는 건가? 김 씨의 친구 중에 밥 한 번을 안 사고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말에 김 씨는 오자마자 기분이 또 나빠지려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밥 한 번 사라. 어떻게 밥 한 번을 안 사냐? 매번 밥을 사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사는 게 맞는 거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을 이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친구들은 김 씨를 빼놓고 최근에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김 씨에게는 영혼 없이 잘 될 거라고 말만 하며 자기들 골프 얘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며 자기가 먹은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친구들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김 씨의 아내는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김 씨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새 팔지 못하는 부동산이 전국에 수백만 채라던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또 무슨 뉴스를 보고 잔소리야?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건물들 은행빚 끌어들여 샀다가 망하는 케이스 많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김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막내 아들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남은 돈이라도 챙겨서 막내를 도와줄지 아니면 몇 개월만 버텨볼지를 말이죠. 김 씨는 끝내 후자를 택했습니다. 도저히 몇 억을 손실을 보고 팔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는 자신들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깨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김 씨네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이제 김 씨와 아내가 믿을 건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버티며 그동안 번 돈 모두 이자를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김 씨는 끝내 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렇고 얼마나 손해볼까요? 요새 워낙 불경기에 고객님처럼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원하시던 가격에는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최대한 빨리 팔게만 해주세요.
김 씨가 내놓은 건물은 그 와중에 또 쉽게 팔리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번 일로 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도 그런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이후에 채무가 쌓여 결국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 김 씨의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너 왜 연락이 안 돼? 소식 들었어. 너무 낙담하지 마. 하지만 그 어떤 말들도 김 씨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친구 한 놈이 김 씨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습니다. 요새 파산한 사람들 중에 고의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재산 자식들한테 다 빼돌리고 파산 신청한 거 아니냐고. 이혼도 연금 받아먹으려고 위장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한 친구는 밥값을 한 번도 안 내던 그 친구였습니다. 김 씨는 참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같이 온 친구는 김 씨를 말렸고 맞은 친구는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순간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가족들도 친구들도 잃고 한동안 술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일로 갑상선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김 씨는 여기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날이 막막하긴 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김 씨는 일단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젊은 사람들이 안 할 만한 일을 찾으니 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못된 투자와 자식들에게 대한 무리한 지원으로 노후가 한순간에 꼬여버리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무리한 투자는 정말 피해야 할 투자인 것 같습니다. 빌딩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손해가 나서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 건물도 점점 늙어가고 까다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불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잔돈이 계속 들어가고 머리 아픈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경우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전략을 잘 짜는 동시에 운까지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피해야 할 것은 뭐가 좋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꼬마 빌딩이나 상가 건물 투자한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아마 이분들도 많은 공부 없이 주변의 말에 휩쓸려 투자한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 혹은 저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